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으로서 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제 이름과 거주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써야 해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개인 이야기로 가득한 유튜브 채널을 자주 방문하여 즐겨 듣는 편입니다. 그 중에 있는 채널이 제게 가장 재미있고 다가와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전할 이야기는 시댁 사연 중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제가 그분 덕분에 어떻게 경악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솔직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어요. 기업인들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의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이 남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죠.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물들이었고 컨설턴트의 몸값이 존재하여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남성을 찾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성을 보일 때에는 열정과 책임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했죠. 사람의 앞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눈앞에 돈 많은 남자들이 세련되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 제보다 4살 어린 연하였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지요. 그는 늘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남자였어요. 부모님이나 결혼한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결혼은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받았었는데 그 말들을 명언처럼 생각하여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미뤄봤던 나의 계획은 갑자기 무너졌어요.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애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지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미혼 여성이 임신하면 기쁨보다는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신 사실을 애인에게 즉시 알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그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정말 기쁜 일이라며 저를 안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대접받아 제가도 미소 짓게 되었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좋겠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제 임신 소식과 함께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누구 하나 찡그리지 않고 환대와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상견례를 하면서 신혼집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했는데 그 이유는 시댁이 3층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층은 시조모가 계시고 2층은 시부모님과 아직 대학생인 시누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3층은 저와 남편의 신혼집으로 살아볼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분리드라는 한 건물에 산다는 말이 있지만 시댁 식구가 모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마 결혼을 한 여성이나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생각을 더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불편하면 따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들도 제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나가서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몰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견은 다르더군요. 시할머니는 자신의 손자와 한 건물에서 꼭 살고 싶다면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강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분이고 고지식한 분이었다. 저는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신혼집을 결정해야 할 때 저는 모험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니 올해는 아니고 한 2년 정도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고
시댁 식구들이 사는 주택의 3층으로 이사해 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새 식구가 들어온다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진짜 아름답고 멋진 집이었어요. 평수도 아주 넓어서 대가족이 함께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1층과 2층에는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만 빼면 아주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나 결혼 후에도 항상 좋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인정과 정이 많으시면서 남에게 싫은 말이나 헛된 말을 결코 하지 않는 존중을 중요시하는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게다가 시누이들도 시어머니를 그대로 닮아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대해주었고 불편한 행동이나 말을 쓰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조금 다르셨어요. 제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분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마음부여였습니다. 환갑이 넘은 어른인데도 아직 시할머니에게 잡혀 살고 있는데 새 신부가 되어 식구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심하게 피워서 결정장애가 있었던 것 같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마, 오늘 점심때 뭐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돈가스나 파스타를 먹을까요? 아까 엄마가 말했었잖아. 기름기 있는 음식 피하고 밀가루 음식은 먹지 말라고. 아침에 고기를 못 먹었으니 점심에는 고기 반찬이 있는 음식을 먹어라. 내가 오늘 회사 직원들한테 고기를 사면 사기가 올라갈 테니 무조건 고기로 먹어. 시조모는 시부를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정해주셨다는 말을 부친님께로부터 듣고 부친님은 혀를 짧게 내밀며 이해했어요.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며 애교를 부리며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중에 자매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는 일상생활에서 시조모가 말한 대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회사에 가면 시조모와 전화통화를 1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보고 싶다며 핸드폰을 들고 뽀뽀도 한다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남편에게도 못 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경악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 애교 부리며 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닌 할마보이였습니다. 행동과 말이 시아버지와 똑같았답니다. 할머니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어. 할머니가 호해줘. 아이고, 우리 집안의 태들보가 다쳤어. 게임이야. 얼른 가서 약과 붕대를 가져오너라. 어이 손녀들, 너희들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우리 창손이 다쳤는데.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온다. 어서 와서 너희 오빠 다리를 주물러라. 남편의 행동과 시조모의 말도 충격적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시조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더군요. 그것을 보고 더 놀랐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식구들은 오랫동안 적응해와서 그런지 시조모의 말 한마디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명령을 따르곤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나중에 남편과 3층으로 올라가 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보니 시조모가 남성 선호 사상이 강해서 여성 식구들은 평생 종 노릇을 해온 것 같았고 남성들은 편안히 왕 노릇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컨설턴트인 제가 시댁을 살펴보고 고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시댁 건물에 살면서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2층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부 역할을 맡고 있었고 종종 1층에서는 시부모님 연세로 일상 손질과 슈퍼바이스를 하셨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빨래 세탁, 청소, 각종 정리 역시 시부모님을 대신해 함께 도왔습니다. 예전의 식모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시부모님은 매우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인 시누이들 또한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시부모님에게 부탁받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몹시 불편했지만 식구들은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세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냐고 대답했어요. 평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살피는데 계급이 분명히 나뉘어 살아가는 모습이 몸서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환갑을 맞이하시는데도 아직도 시조모에게 시집살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어요.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할머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지켜보니까 매일 1층과 2층 두 집 살림을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할머님께 가족부를 붙여드리면 어떨까요? 세아가 내가 나중에 내가 하는 일을 떠맡을까 봐 이러는 거니? 그렇다면 걱정 말 거라. 내가 아무리 바보처럼 사는 여자지만 귀한 집딸을 고생시킬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어머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머님은 절대 식자지라 하거나 절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아십니다. 어머님, 어머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언제까지 할머니를 쓰다듬으며 살아야만 하는 건 어머님도 곧 환갑이시니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황금을 넘어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흔한 일인 줄 아시나요? 어머님은 진정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가정부 한 명을 끼워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설득하듯 이야기해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심사숙고하신 후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아가 말한 대로라면 나는 편한 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마음도 함께 편하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가족부를 두려고 할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님은 보수적이어서 남의 손에 살림을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야.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방법을 생각해서 할머님께 말씀드려 보겠어요. 어머님, 이 집안을 제대로 컨설팅해 드릴 거예요. 모든 것을 개선해 드리겠단 말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곧 시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휴직하게 된 이유를 아시죠? 아무래도 태교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집에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네. 너는 아들을 가졌으니 당연히 태교에 신경을 써야겠지. 계집을 가졌다면 몸을 막 써도 되지만 귀한 아들을 낳았다면 몸을 소중히 아껴야 한다는 것을 잘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싫은 말이나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론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할머님, 제가 입덧도 심하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께서 제 태교에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출산 후 몸을 챙기는 동안 할머님께서 살림을 보시는 일을 제가 빼드릴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할머님께서 직접 살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 가정부를 부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당분간 어머니를 놔주시겠습니까? 누나, 내 집에 남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부까지 따지니까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제 마음도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그래요. 할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연기를 했더니 시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을 짓고 가족부를 드리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바로 시어머니께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됐어요. 내일부터 시어머니 살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유가 시작되었답니다. 어머, 세아가 진짜일까요? 우리 어머님이 가정부를 드리겠다고 했다는데요.
마리아, 세상에. 평생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을 내가 해냈구나.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고마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시조모라는 족쇄에 묶여 자신의 삶이 살림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변화를 이끌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평생 여자들이 땅이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시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 힘을 쓸 필요 없이 여자들이 서로 뭉쳐야겠다고 생각해요. 시골에 있는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집안을 보살피던 가정부가 일주일 만에 사임했다. 그 이유는 권태로워진 대우와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임금을 2배로 올려도 거절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곳에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가정부를 고용해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모든 가정부가 일주일 이상은 못 버텼다 도망쳤죠. 이쯤 되면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30년 이상 참고 계셨답니다. 어쨌거나 가정부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가정부 사이에는 우리 시조모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1달 만에 시어머니가 다시 시할머니 살림을 받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자유를 찾은 시어머니는 이전과 달라졌어요. 시키는 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해드릴 것만 하고 나오셨습니다. 예전 할머니는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찮은 기집애, 내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진 내 집에 붙어 있으랬는데 왜 명령을 거역해? 정신을 차리겠냐? 이게 1달 동안 편하게 놀고 먹더니 지쳐서를 까먹은 모양이네. 어머님은 저 학원에 가야 해요. 저는 처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주부대학에 들어가서 멋지게 대학 졸업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전부 빼앗지 마세요.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퇴학한 기집년이 뭘 하려는 거예요? 딸년들이 대학 다니는 것도 꼴배기 싫어 죽을 만큼 싫어하는데 너까지 내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참말로 말고 학원에서 때려치워. 끼집이면 키즈처럼 집구석에서 살림하란 말이에요. 빨리 바닥 청소나 해서 알콜로 닦으라고. 그리고 팀장도 새로 바꾸어. 지난달에 담은 것이 벌써 익어버렸으니 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케요, 시어머니. 저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뿌려 먹으세요. 먹으세요, 어머님. 정신을 차리세요. 호락호락한 것 같다. 시조모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우리 엄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한테 기를 부리는 집에서만 살리니 남자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들었지만 시조모는 여전히 독재자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빈몸으로 쫓아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실 3층 주택은 시조모의 것이었고 시아버지의 사업체도 시조모가 준비했지요. 그래서 재력을 과시하며 끝까지 갑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댁 문화를 뿌리 깊게 뽑아내려고 머리를 열심히 굴리며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싶으면 배가 아픈 척하며 3층으로 올라가도록 유도했습니다. 1층에서 함께 있을 때도 배가 아픈 척 연기를 하며 시어머님과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머님이 곧 주부대학에 편입할 때까지 공부할 시간을 확보했죠. 그러던 어느 날 1층에서 시어머니의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시비를 걸고 싶어하며 반찬과 수저, 젓가락을 놓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머리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년아, 넌 내 밑에서 30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수저를 놓는 순서를 몰라? 내 아들을 제쳐놓고 내 딸한테 먼저 수자를 깔아. 멍청한 돌대가리야. 아주 지랄 좀 해봐. 오늘 너 좀 맞아야겠어.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힌 채 따귀를 날린 걸 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배를 부여저으면서 아파하는 척 연기했어. 할머니, 제 배가 너무 아파요. 너 망설이지 말고 아파하는 척 하는 거죠.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했니? 그동안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 아파하는 척 연기했던 걸 모르겠나 봐. 시조모는 내 행동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 하지만 멈추지 않고 밥상을 잡고 대응했어. 비명을 지르다가 마침내 밥상을 뒤집어 버렸어. 시어머니의 머리채는 무사했고 시조모는 넘어져서 그릇들이 함께 떨어졌다고. 깨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이윽고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제 연기를 받아주더군요. 그러더니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옮겨져야 한다며 쟤를 부축하며 시댁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대문을 나와 깔깔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답니다. 세아가 너 때문에 내가 웃고 있어. 머리를 뿌리치고 딱바가 맞아도 덕분에 기분이 해소됐다고. 어머님 많이 아프셨죠? 내가 좀 더 빨리 연기했어야 했나 봐요. 아뇨,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셨죠? 지금쯤이면 엎어진 밥상을 할머니가 혼자 치우고 있을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결코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 분이니까. 아이고, 배야.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배꼽이 빠질 것 같아. 같네요. 세아야, 앞으로도 종종 연기해 줄래? 그럼 좋아. 할머니가 바뀌는 그날까지는 집안의 나쁜 습관을 모두 고쳐야 해. 맞아. 그래서 마음 편히 웃고 있는 여자들끼리 고깃집에 가서 외식을 했어요. 밥을 듣기도 전에 제가 상을 엎어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조모도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짓을 하셨어요. 저를 1층으로 불러서 통보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손점이 한 일이야. 민현이 어제 뭐 했는지 다 알아. 어제 내 친구가 너희가 삼겹살 파티하는 걸 다 봤다 라고 말했더라. 당신이 날 조롱하다니 내년 전에 집에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 할머니의 친구께서 보셨다니 매우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할머님이 꽤 화가 나셨었죠. 어머니가 딸들과 며느리 앞에서 모욕당하는데 그냥 지켜볼 수 없어요. 내가 시간을 되돌려도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오, 넌 잘했어. 그래라면 내 소망대로 앞으로 내 시어머니를 내 신조로 다루지 않을 거다. 반갑고 기쁜 소리를 듣고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결국 마음이 나아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좋아.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는 할머님이 되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야. 앞으로는 내 집살림은 내가 맡아서 해라. 내 딸이 내 손자를 임신했다 해서 계속 봐줬는데 이젠 그런 거 없다. 나도 내 신부가 임신했을 때 개고생하면서도 건강하게 잘 만났다고. 그러니까 민현이가 내 사위가 되는 게 좋겠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 딸의 이름을 매일같이 뒤졌듯이 자꾸 괴롭힐 거다. 뜻밖의 공격이어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 대신에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조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몸이 좀 무겁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할머님의 살림을 도울 거예요. 됐죠? 아주 재밌는 날들이 찾아올 테니까 제가 잘 할 거예요. 연된 연세의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할머님은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어째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을 살리면서 도울 테니까요. 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허리도 좋지 않으신 것을 고려해서 돕는 거예요. 할머님이 종이나 시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끝까지 불만족스러운 말만 하는 건 그만두고 내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겠다니까 각오해.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겁을 먹지 않고 시조모의 집안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우리 신혼집에서 하는 것만큼의 역할을 했어요. 할머니께서 무언의 명령을 하실 때 과감하게 무시하며 대답해야죠. 청소랑 비롯한 모든 집안일은 이미 끝났고
저녁 식사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드시고 국을 데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 집에서의 인연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누가 맘대로 올라가라는 건가요? 민현이가 밥상을 차려놓고 집안을 청소하고 제가 잠든 순간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밤 10시에 따뜻한 보이차를 마셔야 잠을 푹 자니까 곁에서 시중을 들고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시다니 안 돼요. 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셔서 배가 너무 아픈데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빨리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눕는 게 좋겠어요. 그럼 식사 잘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들르겠습니다. 그렇게 배를 잡고 연기를 대며 신혼집인 3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시조모는 혀를 차며 욕을 했지만 귀로 듣고 무시했어요. 시할머니와 계속 다투며 시집살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제 탓으로 시할머니의 감정이 누적되고 그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이 찾아와 말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로 머리채를 잡힐까 봐 생각했지만 시할머니는 화를 내며 저를 공격했어요. 내 친정에서는 도대체 널 어떻게 키웠냐고요? 너희 엄마랑 똑같냐? 어떻게 애새끼 키웠길래 어른이 말하는 걸 개처럼 듣고 그러는 거야? 넌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안 들어도 돼 이러냐고. 내가 빨래는 매일 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사흘 동안 빨래를 쌓아놓고 한 번에 세탁기를 돌렸어. 이런 머리로는 분명 성가시겠다. 그냥 스쳐가야 할 때도 있을 거야. 임신했다는 걸로 유세 끌 생각도 말고 연기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아들었어? 시할머니는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시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싸대기를 날렸어요. 한 번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양뺨이 부을 때까지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만해달라고 했지만 눈이 뒤집힌 시조모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더군요. 이년아, 엄살 떨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내년. 면상을 갈아 엎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단 말이다. 왜 또 배 아픈 연기하려고 그거 안 통한다고 몇 번 말했냐? 아가리 닥치고 내 교육 똑바로 받아. 저는 연신뺨을 맞으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하게 살아왔어도 이런 무식한 공격을 받으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충격을 심하게 받은 저는 곧 심각한 진통이 찾아왔답니다. 배를 잡고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시조모는 쇼하지 말라며 계속 제 따귀를 때렸어요. 곧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이 1층 시조모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저는 하혈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시조모는 그것도 쇼를 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인연이 하다하다 하혈하는 쇼까지 아니야? 어디서 고추장이라도 바르고 온 거야? 이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 너 이년아.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아직 내년한테 해줄 참교육이 한참 남았다고 저는 너무 아파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머리채는 시조모에게 잡혀 있었고 다시 저희 뺨을 날리려고 하자 누군가 시조모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다. 저는 날 뛰어다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하극상을 일으키셨습니다. 인들에게 겉빠진 년이 카민의 손주인 제게 할 말이었던 며느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현이 그렇게까지 말해도 여전히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여보,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시아버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주시고 시누이들은 저에게 뛰어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팔다리를 물러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마치 할머니와 같은 모습인 시아버지와 남편도 제게 걱정이 돼 뛰어와 무엇인가라도 도와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곧 시아가 다시 또렷해졌고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를 욕설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싸대기나 발길질을 하며 사정없이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쌍욕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셨네요. 이후에는 제 어린 며느리에게 임신한 것 때문에 혹 나를 욕하는데 원망이 있어 자주 진화를 하는군요. 그런데 어디서 제 어린 며느리를 가르칠 권리가 있는지 뭔가 하는 짓인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같은 욕설과 사람들에게 폐지된 성품만 담지 않는다. 너는 오늘 사지를 깡패처럼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너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생각 좀 전에 맘에 없어요. 난 너의 시험이라고 감히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야. 이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년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흥분한 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만약에 젊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시조모가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 나왔는데 그때 만신창이가 된 시조모도 나왔어요. 제가 쇼를 하고 있던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유산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조모는 저와 함께 떠나는 식구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집 앞에서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상태로 수술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아기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수술이 마친 후에는 병실로 옮겨지며 부모님, 남편, 시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복하며 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게 사죄하며 여보, 미안해.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야. 할머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 잘못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에게 사죄를 받아주겠습니다. 나는 아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자고 이 말을 듣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이 말했기에 예상하지 않았던 유사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현재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그가 제왕절개로 9개월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건강하게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무사해서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은 눈물이 멎지 않고 눈물 샤워를 받지만 죄를 지었다며 사과하려는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분노가 솟아올랐지만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다들 피하지 말고 알고 있어요.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만 울라고 일러줬죠. 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면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던 시조모가 들어왔어요. 사람이면 여길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모두 시조모를 노려보자 아주 당당한 태도로 입을 열었어요. 니들 왜 눈깔들이 그 모양이냐?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냐? 천연이 하도 날 골려먹지 않길래 교육 좀 시킨 거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술을 부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내 며느리와 손자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하길,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책임이 없다는 변명을 하려는 건가요? 인연이 또 야단인데, 아까는 그렇게 패대기를 쳤더니 이젠 돌아버린 건가? 이 여자야, 내가 한 행동은 정말 큰 문제였어. 미를 포옹하고 밟아버리고 말이야. 당신 덕분에 2명의 목숨이 위험했다는 걸로도 미안해해도 모자랄 터인데 뭘 잘했다고 그 손을 뻗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시조모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어. 그래서 시조모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야, 그녀야. 그런 식으로 누가 죽이라도 할 생각해? 아무 문제 없네. 며느리도 건강하고 내 손자도 무사하잖아. 야,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나를 때린 그녀하고 거짓말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사람이 1인연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정말 상대하기에도 못할 짐승보다 못한 그녀였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르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지. 주둥이를 막 놀리는 시조모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 나가세요 할머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그저 한다는 소리가 저와 어머님에게 사과 받아야겠다고 했어. 아무도 죽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했어.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다고 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숨이 막혀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나타났나 까불치고 있는 건 지랄입니다. 야, 그녀야, 거기서 잘못 걸린 녀석은 나였어요. 너가 날 조롱해서 이쯤 되라고. 어디서 퇴맥하지 못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켰고 어설픈 쇼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답니다. 시조모는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내게 덤비더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시조모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시누이들도 똑같이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내줄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시조모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악한 마귀 할망구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에서 으뜸이야. 다들 동의했다고. 이제 너 따위 악마는 더는 두렵지 않아. 당장 여기서 꺼져. 너 잘난 집에 가서 혼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천년만년 살아봐.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감히 내 핏줄들을 조종해서 날 공격하게 만들어. 너 인연, 내가 지옥으로 보내주마. 오늘부터 끝장낼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 또 나가지 않겠어. 시조모가 마지막까지 주둥이를 멋대로 나불대자. 시어머니의 손찌검에게 가혹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시녀로 살았던 경험과 제 아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행동까지 모두 더하여 그녀는 매를 휘두르셨습니다. 시조보는 힘이 약해져 반항할 힘도 없이 매만 맞았고 가족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내 발로 겨우 몸을 가르는 시조모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어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부로 미녀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사는 집이고 사업체이며 이 모든 것이 압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맞이할 곳이 없을 거고 배고프다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시조모는 이런 식으로 내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남긴다. 발로 기어나갔습니다. 모든 응징이 끝난 후 제가 시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치유되었고 제 아들도 인큐베이터에서 빠져나와 안락한 환경에 안겨졌어요. 그 어려우면서도 길었던 시간 속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내 아이가 병실로 들어올 때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시부모님은 시조모의 집과 사업체를 반납하고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시누이들은 대학 기숙사에 입학했고 향후 독립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저와 남편은 잠시 친정에서 지내고 남편이 번 돈을 더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간 시조모의 집에 찾아가지 않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아무도 시조모의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시조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금세 적응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저도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2배로 고생하면 된다면서 아들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일을 하고 싶으면 아들이 좀 커서 돌아가라며 배려해줬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조모를 제외한 식구들이 평범하고 사람다운 삶을 시작했어요. 세월은 1년이 흘렀고 저희 식구들은 자주 모여서 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덕담과 위로를 건네며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비 오는 날 밤 누군가가 제 집을 찾아왔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아들과 저는 집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할머니였죠. 저는 경악하며 물러섰고 남편은 시조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어? 내 손자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리고 나의 손자까지도 보고 싶다고 비디나는 가족이 태어나고 내 품에서 한 번도 안 안겼었어야 했지. 몸살이 나서 온 것이 아니었느냐? 아이고, 여기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네. 내 아들, 며느리, 손녀들 모두 모여 있었어요. 보고 싶었다. 남편이 시조모를 막았는데 그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해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시조모는 시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제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애가 내 친손자구나. 한번 안아보자. 며 이러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미가 다 잘못했다. 오늘 너희 모두에게 용서를 빌려온 거라고.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지든 내 손자는 당신과 같은 증조할머니를 두지 않았다고 말하며 시조모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조모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이 노인이 로망에 빠져 미친 짓을 한 걸 알겠어.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용서해 줄래? 나는 지난 1년 동안 혼자 지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야. 만약 다시 기회를 준다면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른이 될 거야. 그러니 한 번 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줄래? 시조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만 식구들에게는 동정과 연민이 없었어. 수십 년 동안 독재자로 살아온 시어머니와 나에게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면서 제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자 식구들 모두 시조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빌어도 꿈쩍도 않고 등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을 알아차린 시조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쓸쓸하게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식구들은 잠시 말이 막힌 채 있었지만 곧 제 아들이 웃는 소리를 내자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조모를 본 적이 없는 듯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 제 아들은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느새 3살이 되었습니다. 병아리 같은 목소리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 그리고 고모들을 불렀던 것은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님은 여러 일자리를 돌며 돈을 모아 작은 식당을 오픈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재주가 뛰어나서 한식집을 오픈했는데 그 소식이 널리 퍼져서 사업이 아주 번창했답니다. 시누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각자 자취방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어요. 또한 제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조금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 결과 우리 세 식구가 평범한 삶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를 몇 년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주부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시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조모 소식을 경찰에게서 듣게 됐습니다. 3층 주택에서 혼자 살던 시조모가 고독사로 숨졌다고 하더군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괴롭힐 상대가 없었으니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조모의 장례는 치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상조회사의 모든 절차를 약식으로 처리하라고 일임했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후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더군요. 시부모님께 시조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묻더라고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무조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시녀로 살아온 것이 억울하니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유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가만히 계셨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제외한 여자들에게만 유산을 나눠주셨습니다. 30년간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자의 종이 되라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 정신을 차렸지만 과거의 보복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식당 업무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주부대학에 다니셨어요. 지금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고 계신답니다. 우리 시댁은 유산을 받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쥐잡는 것처럼 잡히고 서러운 삶을 살고 계시며 제 남편도 시조모의 유산뿐만 아니라 지명이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뀌어 버렸네요. 예전의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없고 책임감이 강한 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조모는 외로운 채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자식들이 너무 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 상황이거나 시어머니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어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이만 살짝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